서울 동대문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25평짜리 조용한 집이 있다. 그 집엔 올해 70이 된 노정희 여사가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 자식들은 함께 살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녀는 늘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나랑 그 사람이 평생 함께 만든 곳이에요. 나한텐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집이에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엔 남편이 생전에 매일 앉아 TV를 보던 자리가 남아있고 벽에는 결혼 30주년에 남편이 직접 그려준 풍경화가 걸려 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그 그림을 더욱 따스하게 비춘다. 매일 아침 노 여사는 6시에 일어난다. 천천히 창문을 열어 햇빛과 바람을 맞이하고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단출하다. 오트밀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국화차 한 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의 낡은 찻잔에 국화차를 따를 때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진다. 식사를 마치고는 전통시장으로 향한다. 그녀가 매일 들르는 시장 상인들은 이제 모두 얼굴을 익힌 단골들이다. 노 여사님, 오늘은 배추가 아주 싱싱해요. 고마워요. 오늘은 된장국이나 끓여야겠네요. 가볍게 장을 보고 돌아오면 집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찬다. 오후엔 책을 읽거나 화분을 정리하고 저녁이 되면 오래된 카세트에 남편이 좋아하던 트로트 테이프를 넣어 음악을 튼다. 그렇게 하루의 끝은 조용히 음악 속에서 흘러간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듣는다. 색칠한 풍경 속에 그녀는 늘 두 사람의 추억을 녹여 넣는다. 또 아파트 단지의 젊은 자취생들을 위해 무료 요리 수업도 연다. 요리는 사람을 살게 해요. 혼자 살아도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죠. 그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아래층 이웃은 빵을 구우면 꼭 몇 조각을 가져다 주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 밤이 되면 그녀는 늘 같은 말을 중얼인다.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다. 그 사람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그리고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본다. 인생이라는 긴 기차를 타고 마지막 정거장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욱 감사하고 조용해진다. 인생의 끝은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그저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람처럼 고요하면 충분하죠. 어느 봄날 오후, 노정희 여사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때 낡은 집 전화기에서 조용히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성민이야. 오랜만에 듣는 둘째 아들, 윤성민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낮았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웃음을 띄었지만 금세 느껴졌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한 머뭇거림이. 그래, 성민아, 무슨 일이 있니? 엄마, 요즘 조금 힘들어. 아내도 직장을 잠시 그만뒀고, 나도 일이 줄어들어서 생활이 좀 빠듯해. 그녀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아들은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잠깐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 해서 당분간만 애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엄마 혼자 계시기도 좀 그러니까. 순간 정희는 멈칫했다. 그동안 지켜온 고요한 생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 그 공간에 다시 누군가의 숨소리와 아이 울음소리가 섞이게 된다는 것. 그건 반가움이면서도 어쩌면 두려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전화기 너머에서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때 자신도 그러했다. 남편이 실직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친정에 손을 내밀던 그 시절. 그랬구나, 성민아. 정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애 보기도 힘들고 살림이 팍팍하겠지. 들어와. 엄마 집 좁지만 아이 뛰놀기엔 괜찮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도의 숨소리, 그리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 정말 고마워, 엄마. 진짜 많이 고마워.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오래된 난초 화분에 머물렀다. 조용히, 작지만 강하게 다시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그녀의 삶도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노정희 여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오래된 차를 한 잔 우려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음속엔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당분간만 6개월만. 아들은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린 손주가 함께 살게 되면 지금의 조용한 일상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걸. 늦은 밤의 독서도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고요한 시간도 모두 잠시 접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하나였다. 손주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녀는 기억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신도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줄 차례였다. 며칠 후 윤성민 가족이 이사를 왔다. 처음 며느리와 손주가 인사하며 들어섰을 때 노 여사의 집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의 귀여운 목소리에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며느리는 살갑게 도와주려 애썼고 손주는 할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녔다. 오랜만에 밥상이 세 사람분으로 차려지고 식사 시간마다 웃음이 오갔다. 노정희는 생각했다. 그래, 괜찮아. 잠시 시끄럽더라도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는 이 집이 더 따뜻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잠시가 진짜 6개월이 될지, 그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처음엔 단순히 돕는 일이었다. 손주가 밥을 안 먹는다는 말에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어머니, 할머니 손 마시면 잘 먹더라고요. 오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정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쯤이야 아이가 밥을 잘 먹는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어느새 그녀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고 집안 청소를 하고 오후엔 유치원까지 데리러 다니고 저녁엔 식사 준비와 설거지까지 맡게 되었다. 어머니, 저 오늘 온라인 회의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녁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작게 무너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는데 누구도 그 수고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이는 없었다. 책을 읽는 시간도,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국화차 한 잔 마시는 여유조차 손주의 목소리에 밀려났다. 할머니, 이거 같이 해요. 그녀는 아이의 밝은 웃음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거울 앞에 선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약속했던 6개월이 지났다. 노정희는 달력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 들어왔을 때의 그 밝던 목소리와 인사, 그리고 잠시만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느새 계절이 2번 바뀌었고 집안은 여전히 세 식구로 꽉 차 있었다. 성민아, 너희 집은 알아봤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엄마,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괜찮은 집이 안 보여요. 며느리도 한마디를 덧붙였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고요한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처음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그 잠시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었다. 식탁은 늘 그녀가 먼저 차렸고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모두 그녀의 손에서 끝났다. 손주가 아프면 병원도 그녀 몫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서요.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죠?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 있는 침묵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집이 언제부터 나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 걸까? 어느 날 아침 노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에 시달렸다. 겨우겨우 벽을 짚고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몸이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 숨쉬기 힘드세요? 놀란 아들과 며느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급성 폐렴.
입원은 최소 열흘은 필요합니다. 고령이시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노정희는 병원에 머물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그 열흘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들은 매일같이 병원으로 출근하듯 찾아왔고 며느리는 손수 죽을 끓여와서 식사를 챙겼다. 엄마, 오늘은 내가 죽 끓였어요. 입맛 없으셔도 조금만 드셔봐요. 어머니, 발 닦아드릴게요. 간호사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누운 채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엔 피로가, 손끝엔 어색한 서툼이 느껴졌지만 그 속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더 미안하잖니?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자 성민이 곧장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병실불이 꺼진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이 진심일까? 아니면 잠깐의 죄책감일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다. 열흘 후 노정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아직 기운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익숙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침이면 정성스레 죽을 때워왔다. 어머니, 오늘은 황태죽이에요. 약도 꼭 챙기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죽을 받아들었다. 며느리는 약봉투를 꺼내어 물컵과 함께 건넸다. 여기 물이랑 같이 드세요. 이건 식후 약이에요. 그녀는 늘 그랬듯 조용히 약을 삼켰다. 잘 드셨어요? 다 드셨으면 좀 쉬세요. 전 청소 좀 하고 올게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 낮은 한숨소리와 함께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까지 이걸 챙겨야 하나? 진짜 불편해 죽겠네. 노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손길이 그 한마디로 인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래, 결국은 그랬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그늘졌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같이 약을 챙겨왔다. 정성스레 끓인 죽과 함께 약을 건네며 언제나 다정한 말투를 잊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미음이에요. 속 편하게 드시고 이 약도 꼭 드셔야 해요. 노정희는 별 의심 없이 약을 삼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약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앉아있던 몸이 자꾸만 옆으로 기울어졌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리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생각은 금세 흐릿해지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잠들고 나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더 분명해졌다. 약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나도 기억이 희미했다. 전날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손주가 언제 다녀갔는지조차 가물가물했다. 어제 저녁은 내가 먹었던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전기 주전자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걸 들고 나왔지? 며느리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기억도 자주 까먹으시고. 노정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다. 혹시 내가 진짜 이상해지는 걸까? 어느 날 오후 노정희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아랫집에 사는 이 여사네에 들렀다. 오랜만에 마시는 달달한 유자차 한 잔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웃이 무심코 한마디를 꺼냈다. 요즘은 성민 씨네 잘 나가나 봐요? 노정희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응?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며칠 전부터 봤잖아요. 낮에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금은방 들락거리던데요. 저 골목 안에 있는 그 큰 금방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의 손끝이 찻잔에서 살짝 떨렸다. 금은방을요? 응, 내가 분명 봤지. 어떤 날은 큰 쇼핑백도 들고 나오던데 나야 괜한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잘 되는 것 같아 보기 좋더라고요. 노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구나. 하지만 마음속엔 차디찬 의문이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생활이 빠듯하다던 애들이 금은방을 들락거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에 잠겼다. 약을 먹은 뒤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이젠 금은방. 무언가가 분명히 맞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노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서랍장 앞에 앉았다. 그 서랍엔 남편과 함께 모은 금반지며 금목걸이, 작은 금괴 몇 개가 정리돼 있었는데 그녀는 손을 떨며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개수가 맞지 않았다. 이 반지는 분명히 한 쌍이었는데 목걸이도 하나가 더 있었지. 몇 번을 다시 세어봤지만 분명히 줄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며느리가 건넨 약을 손에 쥔 채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약을 삼키는 척하고는 변기 뒤에 숨겨둔 비닐봉투에 넣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그렇게 약을 삼키지 않았다. 그리고 모은 약 몇 알을 조심스레 지갑에 넣고 다음 주 병원에 다녀오는 길을 가장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저기요, 이 약 무슨 약인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사는 라벨을 살펴보다가 표정을 굳혔다. 이 약 혹시 누가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요. 이건 원래 정신질환자 중 기억 혼란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방향 감각 상실, 무기력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약봉투가 조용히 무릎 위로 떨어졌다. 이게 그럼 일부러 나한테? 병원을 나오는 길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머릿속에 한 문장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구나. 그날 밤 노정희는 꽃잎과 나비를 그린 그 종이를 조용히 찢어버렸다. 이제 됐다. 이젠 더는 기다릴 필요 없어. 그녀는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방 안 구석 장롱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이었다. 건전지를 갈고 시험 삼아 켜봤더니 아직 작동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어머니, 오늘은 약 꼭 드셔야 돼요. 그래, 죽도 맛있네. 그녀는 약을 먹는 척하고는 몰래 식물 화분, 흙 속에 파묻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켰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다시 서류를 들고 왔다. 어머니, 지난번 건 실수하셨잖아요. 오늘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럼 오늘은 잘 써볼게.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일부러 펜을 떨어뜨렸다. 어머, 손이 자꾸 떨려. 나 요즘 이상하지? 헤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변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정신병원에 넣을걸. 이러다 진짜 치매 판정 나면 우린 재산도 못 받는데. 바로 그 순간 책장 뒤에 숨겨둔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됐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한 뒤 다음 날 새벽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단 하나, 동네 법률구조공단.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물었고 노정희는 천천히 지갑에서 USB를 꺼내 내밀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날 죽이려 해요. 며칠 후 모든 준비를 마친 노정희는 아무 일 없는 듯 아침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에 계란말이까지 곱게 차려낸 밥상 앞에 성민과 며느리가 앉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오늘 아침 맛있게 먹고 나서 얘기 좀 하자꾸나. 성민이 수저를 들며 말했다. 무슨 얘기요, 엄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녹음기를 식탁 위에 꺼냈다. 이거 들려줄게. 니들 목소리 아주 잘 나와. 네? 버튼이 눌리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정신병원에 넣을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노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치매라서 기억 못할 줄 알았니? 약까지 먹여가며 내 정신을 지우려고 한 너희들. 성민이 황급히 변명했다. 엄마, 그게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 입 닥쳐. 이게 다 녹음돼 있어. 법에도 넘겼고 변호사도 만났다.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그녀는 안방으로 가서 이불, 옷까지 박스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문 앞까지 나갔다. 다 나가. 오늘 안에. 지금 당장. 그리고는 대문을 열고 거세게 외쳤다. 이건 내 집이야. 내 남편이랑 피땀으로 일군 집. 날 속이고 약 먹이고 기억 지우고 재산 뺏으려던 너희 같은 불효자식은 더는 이 안에 못 둬. 바깥에 던져진 옷가방이 터지며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며느리는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에요. 창피해? 창피한 줄 이제 알았어? 그럼 잘 기억해. 이건 네가 만든 일이야. 내가 아니고. 노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의 집은 다시 고요하고 단단한 그녀만의 세상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고요했다. 그 누구의 발소리도 아이 울음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이불을 널면서 불어오는 바람도 죽 끓는 주방의 소리도 모두 낯설지 않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화차를 우렸다. 그 향이 마치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며칠 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 찾아갔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더 건강해졌지. 나 요리 봉사 다시 하고 싶어요. 정말요? 어머님이 계시면 아이들 식사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날부터 정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만들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모여 앉아 그녀의 된장국을 먹으며 웃는 모습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창가에 앉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바람이 살짝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엔 남편의 목소리처럼 따뜻한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잘했어, 정희야. 지금부터가 진짜 네 인생이야.